정혜 박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35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양제의 침입과 살수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나 또 일반 역사 공부를 할 때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쓰신 조선사의 제10편에 해당이 됩니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고 스님께서 쓰실 때는 조선사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조선상고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편이 제11편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편이 이제 백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백제와 신라에 관한 얘기로서 여기까지만 스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책을 펴내면서 뒤에 상고사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상고는 우리가 삼국시대까지를 상고라 하고 이제 고려시대부터는 중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근세, 현대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10편이니까 11편, 12편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40회 정도 되면 거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적고 계십니다. 제1장에서는 임유관 전투, 고구려와 수나라는 3번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임유관 전투고 마지막 3번째 전투가 이제 살수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1장에 임유관 전투를 이제 제1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왜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력과 세력이 만나면 상호 출동하는 것이 공리요 정리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수많은 종족이 상호 대결했지만 이들은 거의 다 무식하고 미개한 유목민이며 야만족이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했을 뿐 문화가 취약했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종족이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터전을 잃고 말았다. 토착민족으로서 장구한 역사와 선진적 문화를 가진 나라는 진화와 조선밖에 없었다. 진화와 조선은 고대 동아시아의 양대 세력이었다. 그러니 둘이 만날 때에 어찌 충돌이 없었으랴. 간혹 충돌이 없는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양쪽이 각각 내부의 분열이나 불안으로 통일 문제가 더 시급했을 때다. 그러니까 내치가 안정이 되면 이제 싸움을 하고 싸움을 안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상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건국 이래 조선은 봉건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실 우리 조선에는 우리나라에는 봉건 시대가 없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봉건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부 열국의 상호 침공 때문에 대외 정복에 나설 여력이 없었다. 진화는 한 나라의 통일을 계기로 대외 정복의 힘이 넉넉했기 때문에 한나라 때는 중국이 고구려를 가장 많이 침략했다. 한무제가 통일을 하고 나서 한나라 때 가장 고구려를 많이 침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조 대왕과 차대 두 대왕 때는 고구려가 조선 전체를 통일하지는 못했어도 고구려의 국력이 매우 강성했기 때문에 조선 안에서는 고구려에 필적할 세력이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한나라를 쳐서 요동을 점령하고 지게, 산서 등지도 침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조선 때 빼앗겼던 땅을 고구려가 다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곧이어 왕이 쟁탈전이 혼란스러워지다가 결국 고발기가 요동을 바치고 공손타격에 항복을 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인민이 가장 많고 토질이 비옥한 만주 땅을 잃고 약소국으로 전락했다. 고구려가 약소국의 지위를 면하고자 조조의 후손인 위나라와 모용씨의 나라인 연나라처럼 중국 북방의 국가들에 도전하는 사이에 남방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일어나 이제 고구려에 맞설 만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고구려는 서북쪽으로 거란족을 정복하고 열하를 점령했다. 열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열하일기를 쓴 바로 그 열하를 얘기하죠. 지금의 성덕신대 북경 북쪽에 있죠.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 별장인 피서산장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에 관광 다녀오신 분들도 많죠. 박지원 스님이 북경에 만나러 갔는데 여름에 피서산장으로 간 걸 알고 다시 또 열하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고 갔다 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적은 게 열하일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뒤이어서 등장한 장수태왕이 70년간 국부를 비축하니 인구가 증가하고 국력이 팽창해서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방 4개국이 고구려에 맞서 공수동맹을 체결하자 고구려는 후방에서 견제를 받게 되었다. 여기 이제 남방 4개국은 신라와 백제, 가야와 외까지 포함해서 4개국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이로 인해서 장수태왕 이래로 고구려는 서진주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북경 쪽으로 산해관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버리고 남방 통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광개토 대왕께서는 북벌 진화족과 싸웠는데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부터 이제 백제 신라와 통일 우리 이 조선부터 이제 통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때에 중국 대륙이 통일되었다면 고구려에 대한 침략이 한층 더 빈번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수왕이 백제와 신라를 상대로 통일 전쟁을 할 때 중국이 만약에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쳐내려왔을 것이다. 전쟁이 침략이 더 한층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도 남북으로 분립하여 산해관 동북 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단재 재밌게서는 이 나라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연장성들이 전부 다 산해관을 기준으로 해서 만리장성 장성이 국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산해관 동북 쪽은 전부 다 저희들 영토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탁발씨가 백제를 침입한 일이나 북주 우문씨가 고구려를 침입한 일처럼 일시적인 침입은 있었어도 상호간의 흥망을 다투는 장기적인 혈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침입이 있었으나 나라의 흥망을 걸고 싸울 정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서기 589년에 북주 우문씨의 황위를 빼앗은 수나라 문제 양견이 수문제죠. 이제 원래 이름은 양견이죠. 양견이 진나라를 병합하고 전 중국을 통일을 했다. 강력한 제국을 이룬 수나라는 진화 이외의 나라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 북방의 돌거리나 그보다 좀 밑에 있던 남쪽에 있던 토요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바로 4세기부터 중엽에서 7세기까지 청해성과 감숙성
남부를 통치한 선비족 왕족 내나 대흥안령 산맥까지 차지하고 있던 우리 계통의 선비족 왕조였다. 청해성과 감숙성은 몽골 초원과 티베트 고원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코는 세약해서 중국의 신하의 예를 취할 뿐이었다. 동방의 고구려는 제국만이 강성해서 홀로 중국에 대항했으니 저 오만한 진화의 대왕이 참을 수 있었겠는가. 수나라 황족과 신하들은 거의 다 선비족이었지만 한족에 동화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 당시는. 이것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제1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단지 스님께서는 돌거리나 토요콘들도 다 이제 수나라에 예를 갖추는데 고구려만 예를 갖추지 않고 대항하고 있으니까 고구려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1의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요인도 말씀을 하십니다. 백제와 신라는 수십 년간 풀지 못할 원수가 되었지만 갑자기 장인 사위의 나라가 되어 상호 화해하고 또 동서가 됐고 동서 간에 전쟁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고구려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 양국은 항상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한편 고구려 국정의 허와 실을 이따금씩 수나라에 알려줌으로써 수나라 군주와 신하들의 야심을 자극을 했다. 첫 번째는 고구려가 강성해서 중국의 수나라한테 대응한 게 첫 번째 요인이요. 두 번째는 신라와 백제가 자기들을 침략을 하는 괴롭히는 고구려를 쳐달라고 수나라한테 부탁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이다. 훗날 신라가 당나라에 망하지 않고 당을 불러들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난 이야기입니다. 구차한 반독립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간 전개된 고구려의 강인한 저항과 연개소문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연개소문이 이렇게 수나라나 당나라하고 이렇게 힘을 빼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신라와 통일을 했지만은 다시 신라가 당나라를 축출하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가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연개소문이 그런 얘기죠. 만일 고구려가 수나라에 의해 망했다면 백제와 신라는 수나라의 군현이 되고 말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 신라 백제가 수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보고서 책을 듣고 한숨을 쉬게 된다. 한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제 2절에서는 수문제의 모욕적 선언과 강의식의 이제 북불론입니다. 수문제가 이제 고구려에 공문을 보냅니다. 서한을 보내자 강의식 장군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우리를 얕보고 서한을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칼로서 싸워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강의식이가 우리가 수나라를 쳐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내용들이 됩니다. 서기 597년은 고구려 영양대왕 8년 또 이해는 수나라 문제가 진나라를 병탄하고 진나라를 통일한 지 9년이 되는 해다. 이 점 수나라는 풍년이 계속되고 가복과 병장리도 매우 충족했다. 그러자 고구려와 자웅을 겨룰 목적으로 기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모욕적인 서한을 보냈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문제가 고구려 영양한테 보낸 이제 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짐이 1000명을 받아 군대를 양성하고 왕에게 구석 병정을 맡긴 것은
그러니까 수문제가 이제 나라 세우고 진나라를 멸하고 이제 한 나라를 세워놓고 짐이 1000명을 받아 군대를 양성하고 왕 고구려 영양왕에게 구석 변경을 맡긴 것은 이제 구석 변경을 맡겼다는 표현은 원문에는 위왕해우로 나와 있습니다. 위왕해우는 원로 방지가 교화를 통해 하늘의 특성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로 방지는 둥근 머리와 네모난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인류를 가리킵니다. 수서 동의열전 고구려 편에서는 원수방족이란 이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방족과 원료방지는 같은 뜻으로 이제 사자성어로서 이제 단재 스님께서는 원수방족을 원료방지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해우는 수수 동의열전 고구려 편에 나오는데 이왕해우란 문구로 조선 상고사 원문에는 왕에게 해우를 위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서적에서는 해우를 문자 그대로 바다 기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고구려가 수나라와 육지로 맞댄 국가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바다 기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해란 표현이 바로 중국의 사방 끝 사자와 바다 해자를 쓰는 것은 이제 영토의 사방 끝을 가리키지 바다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고려해 본다면 해우는 바다 기퉁이가 아니라 변경 구석 이런 말 내지는 아니면 외지고 먼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중국 우리 문헌에 나오는 해와 또 강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의 해는 큰 강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해라고 했다고 해서 바다 기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제 공문 내용이 왕이 항상 사절을 보내 조공하고 또 범부로 자처하지만 왕은 성의가 부족하다. 왕은 짐의 신하이니 짐의 덕을 닮아야 한다. 수문제가 자기가 한 나라를 통일했다고 해서 고구려 왕 보고 자기의 신하이니 나의 덕을 닮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내 조공을 하고 또 범부를 자처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밑에 제가 박스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공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사절을 보내는 것을 조공이라 하는 것은 중국 춘추시대 이래의 습성이다. 상대국이 대등한 나라의 경우에는 국서에는 조공이라 쓰지 않고 역사서에만 그렇게 썼다. 고구려를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그리고 또 번은 울타리로 둘러싼다는 의미고 부는 종속되었다는 의미다. 울타리처럼 중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속국을 가리킬 때 번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생긴 지가 자기들보다는 먼저 생기고 아주 힘이 막강한 군대를 자기 나라가 늦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하인이 자기를 닮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도 왕이 말가를 압박하고 거란을 가두어 왕의 신하로 만들고 우리 고구려 얘기죠. 고구려가 말갈도 압박을 하고 거란도 쳐고 고구려 신하로 만들고 또 그들이 짐을 아련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얼마든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선한 자들이 열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어찌 이처럼 해독을 끼칠 수 있는가. 짐의 태부라는 말은 원래 줄의 청간편에 나오는 용어인데 고대 주나라 때는 태부가 대부로 불려졌고 대부는 왕실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태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부에는 기술자가 적지 않으니 왕이 필요하다고 주청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나라의 태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데는 뭐 아주 사람도 많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 자기들이 부강한 것을 이제 강조해서 하는 말이죠.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은밀히 재화를 움직이고 아래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수는 화살을 연발로 이렇게 발사하는 사람, 그것을 쏘는 사람 사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수를 양성하고 병기를 수리하니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너희 나라가 땅이 좁고 사람이 적을지라도 여기에 땅이 좁고 사람이 적을지라도 했는데 상고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인용되어 되어 있지 않지만 수서 원문에는 이 부분 뒤에 모든 천하는 짐의 신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만약 짐이 왕을 내쫓게 되면 반드시 다른 관헌을 보낼 것이다. 왕이 마음을 씻고 행동을 바꾼다면 짐의 좋은 신하가 된다는 뜻이니 이렇게 한다면 어찌 다른 관헌을 보내리요. 왕은 여화가 양자강보다 얼마나 넓다고 생각하는가. 고구려 군대가 많다 한들 진나라보다 많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허세죠. 허세. 상고사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수문제 국서에는 수나라가 양자강 연안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얘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화가 양자강보다 넓은가 이 표현은 고구려 군대가 진나라 군대보다 많은가 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수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고 고구려는 진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쓴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짐이 만약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왕의 제가를 책망하고자 한다면 장군 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 무슨 큰 힘이 들겠는가마는 일단은 열심히 왕을 깨우쳐 왕이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수문제가 고구려 왕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평원왕 32년에 이 글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서에는 수문제 때 개황 17년 597년이 됩니다. 평원왕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평원왕 32년은 숨대교황 17년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서 연도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또 개항 17년은 평안왕이 사망한 지 7년이나 된 뒤다. 따라서 수서에는 고구려 왕을 잘못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사서 수나라의 역사를 적은 수서에 이 연도가 잘못 적힌 걸 선생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이웃나라 제왕의 사망 연도를 실제로 사망한 연도가 아니고 부고가 들어온 연도로 기록한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춘추 이래로 중국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 그래서 수서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생긴 것이다. 삼국사기는 평원 영양왕의 연도는 고기에 의해서 기록하고 중국과 관련된 사건은 순전히 수서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 수서에서 위에 글이 평원왕에게 보낸 것이라 하니까 삼국사기에서 이 글이 평원왕 32년에 보낸 것이라고 잘못 적은 것이다. 이로 인해 사건에 관계된 인물까지도 잘못 기록되게 된 것이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욕적인 글을 이제 받고 영양대왕은 분노를 했죠. 그는 신하들을 불러 답변 서한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강희식이 이같이 모욕적이고 무례한 글에 대해서는 붓으로 답할 게 아니라 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라면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 강희식 장군입니다. 여기는 강희식 장군 사당이 있는 진주시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이 강희식 장군은 진주 강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강희식 장군은 삼국시대 고구려 임유관 전투, 바로 저희들이 이제 임유관 전투가 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전쟁 참여한 장수로 진주 강씨의 족보에 그 시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삼국사기와 구당서 등 국내 정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삼국사기나 구당서에는 없지만은 진주 강씨 족보에는 그렇게 또 나타나 있다. 597년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신속시키고자 무례한 국서를 보내오자 강희식은 이러한 오만 무례한 국서는 붓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답해야 한다면서 주전론을 제창하였다. 이후 고구려 조정이론이 주전론 쪽으로 가닥을 잡자 수문제가 고구려를 본격적으로 침공함에 따라 여수 전쟁이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입니다만은 단재 선생님께서 기록한 거와 국서는 붓으로 답할 게 아니라 칼로 답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강희식의 묘가 과거 연영성 무순시 장당현 고려 영자촌 원수림역 뒤편에 있었습니다. 왜 고구려 묘가 여기에 고려 영자촌에 있었는가, 영성에 있었는가, 그걸 중국 문화혁명 때 묘가 훼손되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진주에 상봉서동 봉산사라는 절에 입회를 모셔놓고 매년 영력 3월 10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강희식 장군의 활동을 지금은 우리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서곽 잠록과 대동 운해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국사기나 구당서에는 없지만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은 서곽 잠록과 대동 운해라는 데 실린 걸 인용을 한 거 보면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붓으로 다스릴 게 아니고 칼로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말을 반긴 대왕은 강희식을 병마원수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으로 삼고 정예병 5만 명과 임유관은 산해관의 바로 밑에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산해관을 임유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유관은 산해관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유관 전투는 바로 산해관에서 수나라와 우리 이 고구려군이 만나서 싸운 전쟁을 임유관 전쟁이다. 산해관에서 싸운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유관을 향하도록 했다. 그는 또 예족, 말갈족이족 군대 1만 명을 보내 요서지방을 침공하여 수나라 군대를 유인하도록 하는 한편 거란군 수천 명을 보내 바다 건너 산동을 치도록 했다. 이로써 양국의 제1차 전쟁이 개시되었다. 임유관 전투가 개시되었다는 거죠. 삼국사기에는 강희식이라는 세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책이 수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대동운해에서는 강희식이 살수 전쟁 때 병마 도원수라고 했고 서각 잠록에서는 강희식이
임유관 전투 때 병마원소라고 했다. 살수 전투 당시 왕제 고건무가 해상을 맡고 을지문덕이 육지를 맡았으니 강희식이 병마도 원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서각 잠록에 나와 있는 병마 원수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이 얘기가 없는 것은 이제 김부식이 고구려를 폄하하는 데 원인이 있다.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수서 고구려 열전에도 보면 수문제가 위에 국서를 개양 17년에 고구려 왕 탕왕께 보냈다고 했다. 탕은 중국 역사에서 평원 태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개왕 17년 당시에 고구려 왕은 평원 태왕이 아니라 영양 태왕이었다. 따라서 이 국서는 단재 스님 설명대로 수문제가 영양 왕에게 보낸 것이 맞다. 김부식은 개왕 17년에 고구려 왕이 누구였는지도 살펴보지 않았다. 수문제가 평원 태왕에 보낸 국서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서한의 도착 시점을 평원 태왕이 죽은 해인 평원왕 32년으로 설정을 했다. 평원왕 32년이라는 시점은 김부식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평원 태왕이 죽기 전에 수문제의 국서를 받았다는 삼국사기 기록은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서에 관한 삼국사기의 설명 방식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평원 태왕이 이 국서를 받은 뒤에 너무 황공해서 감사의 답신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박조의 국서를 받고 평원 태왕이 황공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명 방식은 평원 태왕이 석박조의 국서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고구려 왕이 수문제의 협박 때문에 충격을 받고 사망한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폄하하기 위한 김부숙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항공에서 감사의 답을 썼다라고 적은 김부식이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유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군사를 이제 파견을 해서 이듬해에 서기로 598년입니다. 고구려 군대는 요서를 침공합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요서 총관이 장충과 접전을 벌이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임유관으로 물러갑니다. 그러자 수문제는 한왕 양양을 행군 도총관으로 삼고 30만 대군과 함께 임유관으로 가도록 하고 주라후를 수군 총관으로 삼고 바다로 나가게 합니다. 주라후는 공개적으로는 평양으로 향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은 양곡 식량이죠. 식량 운반선을 인솔하고 요해로 들어갔습니다. 양양의 군대에 군량을 대줄 목적이었죠. 강희식은 수군을 보내서 바다에서 수나라의 양곡 선박을 격파하도록 하는 한편 정군의 명령을 내려서 요새를 지키고 출전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6월 장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수나라는 결국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격에 나선 강희식 장군은 유수, 여기서 말하는 유수는 연흥성에 흐르는 대능하를 가리킵니다. 대능하는 요 당시에 대능하는 요동반도 옆에 요동만 안쪽으로 흐르는 강을 얘기합니다. 북위 40도와 동경 120도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대능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은 여기 유수는
이 대능하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산해관이 있었던 이 대능하 요 당시의 위치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능하에서 그들 대부분을 이제 섬멸을 하고 수많은 군수 물자와 장비를 획득한 채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수서에서는 양양의 군대는 장마 중에 질병을 겪고 주라후의 군대는 풍랑을 만났다. 수나라 군대가 타격할 때 사방자가 열에 9이나 됐다. 그러니까 강희식 장군이 대능하에서 대부분을 섬멸하고 수많은 군수물자와 장비를 획득하고 또 바다의 식량선을 다 쳐부쉈는데 수나라에는 어떻게 적어놨느냐. 장마 중에 질병을 겪고 군대는 풍랑을 만났다. 그래서 태격을 하다가 사망자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불가항력 때문에 패배한 것이지 고구려에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체면을 세우고자 치욕을 숨기는 이른바 준주필법이었다는 것이다. 준주필법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렸죠. 이 임유관 전투는 물론이고 다음 장 살수 전투에 나올 살수 전투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준주필법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자기한테 잘못된 것은 감춰서 적지를 않고 다르게 적는 그런 이제 방법들. 준주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의 잘못된 것은 적지 않는 그걸 이제 여기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임유관 전투 이후를 계기로 해서 고구려를 무서워하게 된 수문제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다. 양국은 주전 합의를 맺고 상품 교육을 재개했으며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 상수 전투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재발을 하게 된 원인과 또 그 계기에 대해서 단영님께서 적어 놓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수태왕 이내로 남진주의를 취한 고구려는 서북방에 중국과는 친교하고 남방에 신라 백제와는 전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수나라가 남북 중국을 통일을 하자 두려움을 느낀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를 멸하고 조선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에 남방 정벌군을 자주 일으켰다. 한편 동서 전쟁을 계기로 상호 화합의 여지가 없어진 신라와 백제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연애 동맹을 맺었다가 다시 또 동서 전쟁으로 해서 이제 두 나라의 화합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서로 창과 방패로 계속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북방 고구려의 침략으로 국력이 피폐해져서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양국은 각각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나라는 임유간 싸움에서 패한 뒤로 고구려를 가벼이 볼 수 없기에 그런 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상태에서 수문제가 죽고 수양제가 즉위했다. 이제 통일을 한 문제가 죽고 이제 수양제 제2대 왕이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매년 풍년이 계속되고 또 그 덕분에 전국이 풍요로웠고 각 창고에는 미곡이 넘쳤다. 수양제는 지방 순행을 좋아하며 지금의 지계성 통주에서부터 황하를 넘어 지금의 절강성까지 삼천리의 운하를 판 뒤에 용주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이때 이제 양자간과 그 요수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이제 삼천리 운하를 이때 이제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임금이 타는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이제 다녔다.
이때 수나라는 토요콘 앞에 나왔었죠. 토요콘, 서돌궐, 돌궐 등의 조공을 받았다. 수나라는 하늘 아래에서 오직 자국만이 강력한 제국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수나라가 해결해야 될 것은 동방에 고구려만 남았다. 이제 고구려만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가 해결돼야 할 것은 이제 동방의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수나라보다 영토가 좁은 나라였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병사들이 용감하여 수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때 병마도 원수로서 강남의 진나라를 평정했다는 이유로 무공을 자랑하며 헛된 야심을 품은 수양제가 이런 고구려를 어찌 잠시 늘 그냥 둘 수 있으랴. 그의 야심이 폭발하지 않은 것은 그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 607년 수양제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수양제는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유림, 지금은 이제 산소성이죠. 유림에 있는 돌궐족 계민가한의 장막에 행차했다. 이때 돌궐은 수나라의 신하국을 자처하고 있었지만 강성한 고구려가 두려워서 고구려에도 자주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고 있었죠. 양쪽 모두에게 속국의 애를 다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때 고구려도 답례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을 불러달라고 계민가한을 위협을 했어. 수양제가 총애하는 배구는 고구려의 땅은 거의 다 한사군의 땅이니 중국이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선대 황제가 일찍이 이를 멸하려고 했지만 양양이 재능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것을 쉽게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수양제를 부추겼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고구려 왕이 내게 아련하지 않으면 짐이 반드시 직접 나갈 것이다. 조롱을 했습니다. 사신이 수양제에게 뭐라고 답변했는지, 사신이 귀국한 뒤에 고구려 조정에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역사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는 동번 풍속기 30글을 지어서 수양제한테 올렸습니다. 그는 평양의 아름다움과 계골산, 금강산이죠. 금강산의 그 수려함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행을 좋아하는 수양제의 침략 야욕을 더욱더 고무시켰습니다. 이리해서 수양제는 평범한 무명의 용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동양 고대사에 일찍이 없었던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수양제죠. 이대항제, 만리장성도 싸고 대운하도 완성하고 세 차례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고 대패합니다. 그러자 각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 수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침략할 때 그때 동아시아의 주변 상황과 각국의 위치 또 능하를 파고 이렇게 토요콘한테 이제 침략을 해서 속국으로 삼고 고구려와 살수 전쟁 또 이런 전체적인 외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수양제는 고구려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음력으로 대업 7년 2월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는 전국의 군대를 이듬해 정월까지 탁군, 지금의 탁현이죠.
이때 단재 선생님께서 조선사를 발표할 때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북평이었죠. 지금 북경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탁군이 북평이 됐고 지금 이제 북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정월까지 이제 북경에 이제 수양제가 군대를 이제 집결시키도록 했습니다. 조선상고사 원문에는 기원 601년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양제는 604년에 정의했으므로 이것은 틀린 연도입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조선을 내릴 때는 6월이 아니라 4월이었고 수서, 양재, 봉기 및 북사, 양재, 봉기에 보면 이날이 음력으로 신민족 대업 7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6월로 되어 있는 걸 위에 건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데군데 보면 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음력으로 건져서 통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주총관 원흥사에게 동네 지금의 연태 고랑주 나오는데 그 연태죠. 해구에서 병선 300척을 건조하라고 시켰다. 음력 4월에는 강남과 해남 선원 1만 명 및 노수 3만 명과 영남 3만 명을 동원해서 영남에 배찬수 3만 명을 동원해서 수군을 정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뭐 강남과 해남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도 있고 바로 밑에는 또 영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국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들이 똑같습니다. 강을 두고 남쪽과 북쪽을 얘기하고 산을 두고 영남과 또 영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지명 붙이는 이름과 우리 지명 붙이는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문명은 북중국을 흐르는 황하유역에서 발달했죠. 황하가 유목민족의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5호 16국 시대부터 중국 문명은 남중국에 있는 양자강 유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양자강 유역의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이제 상해되는 쪽이죠. 그리고 황하와 양자강의 중간점에 흐르는 강이 이제 해수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이제 바로 해수가 되고 이게 바로 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과 해남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에는 강남은 양자강 이남을 얘기하고 해남은 회수 이남 즉 양자강 이북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령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북도를 가리키죠. 남쪽은 경상북도를 가리키는 데 비해 중국은 이제 영남은 남년산맥, 난닝산맥 이남을 거기에 이제 광서성이나 광동성을 가리킵니다. 광서성이나 광동성은 이제 남영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어서 영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영산맥은 양자강 아래에 있죠.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 뭐 강남이나 이렇게 영남이나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똑같았다. 그런 얘기고요. 음력 5월에 하남이죠. 황하 이남을 이제 하남이라고 얘기하고 또 해남 조서를 내린 전쟁용 수레 5만 대를 만들어 군복, 무기, 군막 등을 수송하도록 했다. 음력 7월에는 강남, 해남의 장정과 선박을 동원해서 여양창은 지금의 하남성에 있는 창고입니다. 양국 창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국 창고. 그 다음에 이제 낙구창은 지금 이제 하남성 정주에 있는 창고죠. 그거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등에 비축된 쌀들을 탁군으로 운반하도록 했다. 북경으로 옮기도록 했다. 강과 바다에서는 선박이 항상 천년이라 이어 있고 육지에는 수십만 일꾼들이 떠들며 운반하는 소리가 반나절로 끊이지 않았다. 음력으로 이듬해 이제 8년이죠. 이듬해 정월의 수양제는 탁군에 가서 정군을 통수했다. 그거는 좌와 우에
각각 12군을 배치하고 각 군의 대장과 부장 1인씩을 두었다. 기병은 40대로 나누었다. 100인을 1대를 하고 10대를 1단으로 했다. 전체를 4단으로 나눈 것이다. 보병은 80대로 나누었다. 20대를 1단으로 하고 이 역시 전체를 4단으로 나누었다. 보급병과 산병은 이제 주력부대가 적군과 싸우기 전에 미리 나가가지고 싸우는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대열도 흩어뜨리고 또 후퇴를 하면서 유인하기도 하는 부대를 이제 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병도 각각 4단으로 나누고 보병의 사이에 끼워 넣었다. 갑옷과 궁지의 색깔은 각 단마다 달랐다. 진격, 태각, 정지, 행군의 형세가 정연했다. 이것이 전체 24군의 모습이다. 각각의 군이 40리나 이어지고 각각 군이 줄을 서서 가기 때문에 40리나 이어지고 매일 1개 군씩 출발을 하니까 40일 만에 전체가 출발하게 됐다. 최고 먼저 출발하는 사람하고 최고 마지막 출발하는 사람이 40일 걸렸다. 그리고 그게 40리나 되었다. 선두에서 후미까지 쭉 이어지고 북과 뿔 소리가 산하를 울리며 깃발이 960리나 휘날렸다. 황제 직할 부대가 맨 나중에 출발하니 추가적으로 80리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군이 쭉 늘어섰는데 그건 천리를 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천리. 정규군은 도합 113만 3,800명이었다. 그래서 200만 군대라고 불렸다. 여기에다가 수송부대가 400만이었다. 중국 역사상 대규모 군대가 독려된 것이다. 수양제의 출동 명령이 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군 12군은 루방, 장잠, 명해 쭉 이렇게 12군이 있고 진군을 하고 또 우군 12군은 점선, 함자, 혼미 이렇게 해서 이제 대방, 양평 방문으로 진군을 했다. 그리고 모두 평양에 직결할 것을 명령을 했다. 명해는 지금의 강화도고 옥전은 한경도 및 훈천 등지, 임등과 동인은 지금의 강원도. 이렇게 위치가 틀리는데 평양에 직결하라고 한 것은 지형상 위치상 맞지 않다. 평양에 직결하라고 명령한 것은 수군이 훈춘이나 한북 또는 평양 이남으로 갈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갑자기 수서에 전쟁사를 기록하면서 지명을 만들어서 지어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치통감에 기록된 각 군의 진군 상황에 따르면 자2위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 방면으로,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은 낙랑 방면으로, 자효위 대장군 원현양은 요동 방면으로, 또 옥지어 방면으로, 또 현토 방면으로, 또 누구는 양평 방면으로, 누구는 또 갈석 방면으로, 누구는 수성 방면으로, 또 누구는 성지 방면으로 가서 모두 압록강 서쪽에 직결하라고 했다. 낙랑 현도의 경우에는 한나라 이내로 요동에 임시로 설치한 북낙락이나 현도가 있으니 압록강 서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옥지가 어찌 압록강 서쪽이 될 수 있느냐. 이처럼 거의 다 임시로 만든 지명이고 고구려의 본래 지명이 아니니 이것으로는 행군의 경로라든지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상황을 근거로 해서 추론해 보면 수양제의 작전 계획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는 24군을 수륙 두 방면으로 나누고 육군은 다시 두 방향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의영군과 10개
10여 개의 군이었다. 수양제는 이들을 직접 지휘하여 요하를 건너 요동의 각 성을 치기로 했다. 또 하나는 자익위 대장군 우문술 등이 이끄는 9개 군이 있다. 우익위 대장군 우문중이 참모를 맡고 우문술이 주의를 맡아 요하를 건너 고구려, 서울, 평양을 침공하기로 했다. 수군은 수만 명이었다. 좌익 대장군 수군 총관 레와와 부총관 주법상이 군량 수송선을 이끌고 해로로 대동강에 들어가 우문술과 합류하여 평양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태조왕 때 왕자 수성이 한나라 군대에 보글노를 꺾고 한나라 군대를 격파한 뒤로 고구려가 북방에 침입에 맞설 때마다 이 같은 책략을 쓰면 반드시 승리했다. 북방 침입자들도 이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래서 수양제는 육군에게 행군 중에 먹을 양식만 갖고 목적지인 요동성과 평양성에 가도록 했다. 그 뒤에 수군이 운송할 양식을 먹으면서 두 성을 포위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전을 벌여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내리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단재스님이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고구려의 방어와 작전 계획은 어땠는가? 후세 사람들은 살수전투가 거의 전적으로 을지문덕의 작전이었던 것처럼 말을 한다. 또 을지문덕이 고작 수천 명의 병력으로 수나라 수백만 대군을 격파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멸망 당시에 고구려 상비군은 30만이었다. 고구려가 망할 때 상비군이 30만이었었는데 한참 부강할 때 30만이 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양대왕의 전성기인 을지문덕 당시에는 3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또 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렸다고 한 강개토 대왕 비문이나 고구려가 거란과 함께 우리의 해상 경비병을 죽였다라고 한 수양제의 선전 표고문에는 고구려 수군 존재가 드러나 있는 거죠. 따라서 수군도 대략 수만 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만 명 중에 몇만 명은 남방의 백제와 신라를 또 막는 데 투입이 되고 그 나머지 한 20여만 명이 수나라에서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을 것이다. 수력 대원수는 당연히 영양대왕이었다. 수군 원수는 양제인 고금무이고 육군 원수는 을지문덕이었다. 수나라 군대가 수력 양방향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고구려 군대는 수력 양쪽의 방어에 균형을 맞추면서 선수 후전을 지향했다. 먼저 방어하고 나중에 공격하는 선택을 했다. 육상의 장수들은 인민들에게 양국을 거둬 성 안에 들어가 살도록 했고 수군도 요새 항구의 안전지대로 물러나 전투를 피했다. 수나라 군대의 양석이 떨어지면 공격을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수나라 군대는 안쪽으로 유인할 목적으로 을지문덕은 요하 북서쪽에 있던 군대를 요하에 배치를 했다. 대여 8년 3월에 수나라 군대가 요하에 당도했다. 서쪽 연안의 수백 리에 상하로 길게 진을 치자 그 모습이 마치 우글우글한 벌떼와 같았다. 각 단의 장비와 깃발은 울긋불긋하게 햇빛에 반사됐다. 수나라 군대에서 가장 용맹한 선봉장 맥철장이 부교를 동쪽 강안에 대리하자 을지문덕은 장군들에게 반격을 명령했다. 고구려군은 맥철장 등 장수 수십 명과 병졸 만여 명을 죽이고 부교를 끊어놓았다. 수나라 병사 중에서 잠수나 헤엄을 잘 하는 자는 포상에 욕심이 나서 몰래 뛰어들어 부교를 다시 연결했다. 을지문덕은 예정된 작전에 따라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면서 후퇴를 했다. 그러자 수양제는 정군을 동원해서 요하를 건넜다.
수양제는 의영군과 자익위 대장군과 왕웅 등에게 요동성을 포위하라고 명령을 했다. 자두리 대장군 토우스 등의 10여 개 군에게 요동성 부근의 성들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으며 자익위 대장군 우문술 등의 9개 군에게 을지문덕을 추격하여 평양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 이보다 앞서 수군 총각 내와는 양자간 회수 수군 10만 여명과 함께 양곡 수송선을 타고 동래 지금의 산동성 연대에서 출발해서 창해를 건너 폐강 입구에 들어섰다. 왕제인 고건무는 수군을 외진 항만에 숨겨놓고 평양서 밖 민가에서 재물과 비단을 널어놓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수나라 군대가 상륙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냥 놔뒀다. 내와는 정예병 4만 명을 뽑아 평양성으로 돌진을 했다. 수나라 군인들이 재물과 재단을 약탈하느라 대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고건무가 바깥에 재물과 비단을 늘어놓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군대들이 그것을 약탈하느라 대우가 흐트러졌다. 그러자 고건무는 결사대 500명을 평양성 외성의 빈 절에 숨겨 놓았다가 수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정군의 추격 명령을 내리자 곳곳에 수군도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수나라 군인들은 강 입구로 달려가면서 서로 배에 올라타려고 다투었다. 그러다 보니 밟혀 죽는 자가 매우 많은 뿐만 아니라 양곡 수송선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내우아는 자기 혼자 몸으로 작은 배를 타고 도주했다. 양곡 수송선이 침몰했으니 그 뒤 평양에 진입한 우문술 등의 대군이 무엇을 먹고 싸우겠는가. 이미 이때부터 고구려는 성자의 위치를 굳혔다. 만일 전공에 등급을 매긴다면 왕제 고건무가 을지문덕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왕제 고건무의 공이 큰데도 대부분의 역사 독자들이 을지문덕만 아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사마강의 통감고의에서는 양곡 수송선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문술이 살수에서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수송선 양곡을 다 빼앗고 바다에 가라앉혔기 때문에 결국은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그 일을 고건무가 했으니까 을지문덕보다 공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해에서 퇴각한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군대의 약점을 탐지하고다 항복 사신이 되어 수나라 진영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피고 돌아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실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의 약점을 탐지하려고 항복해서 수나라 진영에 들어갔는지는 의문이 된다고 뒤에도 단재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기록은 그렇습니다. 우문술 등은 그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 이게 고구려의 대왕이냐 대대로냐 라며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돌려보낸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때 이미 을지문덕은 폐강의 첩보를 듣고 우문술 등의 부대에서 굶주린 기색을 발견했다. 필승의 계산이 이미 섰는데 무엇하러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가리. 을지문덕은 급히 말을 달려 돌아왔다. 수나라 군대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는 이따금 요새에 머물면서 상대방과 접전을 펼치다가 거짓으로 도망가는 척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실전칠패를 하니 우문술 등은 매우 기뻐하면서 고구려 군대는 하잘 것도 없다며 계속해서 전진했다. 그러다가 살수를 건너 평양에 도착을 했다. 수나라 군대가 평양에 도착해 보니 성 안팎의 민가들은 고요하고 사람 그림자가 아니라 닭이나 개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심이 생긴 우문술 등은 곧장 진격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성문을 두드려 보도록 했다.
성안에는 조만간 항복하기 위해 토지와 인구에 관한 창부를 조사하는 중이니 대구는 성 밖에서 5일만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을 했다. 전보 같은 게 없었던 고생이 까닭에 내화가 폐지는 사실을 몰랐던 우문술은 내화를 기다렸다가 함께 공격할 생각에 평양성에 거짓 항복을 수락했다. 그리고는 성 부근에 이제 진을 쳤다. 굶주린 병사들이 노략질을 하려고 했지만 집집마다 텅 비고 물건은 전혀 없었다. 5일을 거듭하여 10여일이 지났지만 성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우문술은 정예벽을 이끌고 공격을 개시했다. 바로 그때 성벽의 사면에 고구려 깃발이 동시에 꽂히고 화살과 돌멩이가 비오듯 쏟아졌다. 을지문덕은 통역을 통해 너희는 양곡 수종선이 바다에 잠겨 먹을 것을 끊어지고 평양성은 높고 튼튼하여 뛰어넘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라고 외친 뒤 노획한 수나라 수군 장병들의 직임과 깃발을 던져주었다. 그제서야 수나라 병사들은 패한 사실을 알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는 싸울 수가 없었기에 우문술 등은 철군을 시작했다. 을지문덕은 사람을 보내 모래 주머니로 살수의 상류를 막은 뒤 정예병 수만 명을 뽑아서 수나라 군대의 뒤를 천천히 쫓아가도록 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도착하니 배가 한 척도 없었다. 우문술 등은 수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머뭇머뭇하기만 할 뿐이다. 이때 갑자기 고구려 성녀 7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다리를 걷어붙이고 물에 들어가서 오금에도 닿지 않는 물이구나 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기뻐한 수나라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물에 뛰어 들어갔다. 수나라 군대가 강의 중간쯤에 도착하기 전에 상류에서 모래 주머니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물이 거세게 밀고 내려왔다. 이런 상태에서 을지문덕 군대가 후미를 공격했다. 수나라 군인들은 칼과 활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 450리길을 달려 압록강에 도착한 후에 강을 건너 달아났다. 요동성에 가서 보니 30만 5천 명이었던 우문술 등의 국의 군대가 겨우 2,700명밖에 되지 않았다. 백이 하나꼴로 살아남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병장기, 보급품 수억만 개가 모두 고구려의 노획품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살수대첩이죠. 예, 이 살수대첩에 우리 단재 선생님은 이제 을지문덕 장군 위인전을 썼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단재 선생님께서 쓰시고 또 다른 사람 분들이 번역을 한 을지문덕 장군전이 있죠. 이렇게 전쟁을 그린 것이기보다는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영웅에서 배우고 애국심과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을지문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5열의 대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양제와 의영군 그 외에 10개 군은 수십만 대군을 이루어 오열과 요동각진을 쳤지만 하나도 함락하지 못했다. 오히려 음력 3월에는 7월까지 4, 5개월 동안 고구려인의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수나라 병사들 해골이 성 바깥에 산을 이룰 정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양제는 최후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군을 오열홀성 앞에 직결을 시키고 을지문덕이 이 부대를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대파를 했고 사람과 말이 목을 베고 수많은 병장기와 보급품을 노획했다. 훗날 고구려가 망한 뒤 당나라 장군 서린기가 그곳에 있었던 경관을 헐고 백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관을 헐고 백탑을 세운 것은 이 백탑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백탑이고요. 이게 그 당시 모습이고 재미나는 것은 울산에서 중국 여행지 백탑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관은 고구려가 수나라를 물리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광경이란 의미의 경관이라고 부른 이유는 춘추 해서수 중에 하나인 춘추 자치전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나중에 당나라의 장수로 참여해서 통일을 시켰던 그 서린기가 이 경관을 헐고 여기에 이 백탑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은 당 태종이 안시성을 침입했을 때 당나라 장수 을지문덕이 이 탑을 쌓았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와전된 이야기다. 수영제가 오열홀에서 패한 것을 계기로 수나라 24개국은 수백만 명이 전멸하고 오직 5분 낭장 위문성의 잔여 병력 수천 명만 남았다. 이들이 수영제를 호위하면서 도주를 했다. 수수에서 우문술이 살수에서 패한 것만 기록하고 수영제가 오열홀에서 패한 것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귀한 자를 위하여 숨긴다는 춘추필법이었다는 것이다. 춘추필법을 알아야 중국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단재생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구려 쪽에서 요하를 건너서 수십 리쯤 가면 유명한 발작수가 나온다. 수가 붙기는 했지만 실은 강이 아니고 200리에 걸친 늪이다. 늪. 그래서 요택이라고도 불렀다. 요택에 병사들의 뼈가 묻혔다는 내용이 당태종의 조서에 실린 것을 보면 수나라 군대가 이곳에서 매우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고구려군의 추격에 의한 사망일 것이다. 이 전쟁의 3대 전투는 패강전투, 살수전투, 오열홀 전투다. 맨 처음 공을 세운 것은 패강전투이고 두 번째 공을 세운 것은 살수전투이며 마지막 끝맺음을 한 것은 오열홀 전투였다. 그런데 이 셋을 합쳐서 살수전투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쓰인 표현이므로 이것을 그대로 썼다. 사실은 이 세 개 전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불러야 되는데 관용적으로 세 개를 합쳐서 살수전투라 하니까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장 오율롤 해운진 양대전투와 수나라의 이제 멸망입니다. 결국 수나라는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고 거기에 또 민심이 수습이 안 돼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결국 이제 만다는 얘기입니다. 서기 612년에 패배하고 돌아간 수양제는 장군 우문술 등에게 패전 책임을 물어 파면한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음력으로 이듬해 정월에는 그의 패전의 치욕을 씻고자 전국의 병력과 군마를 탁군에 다시 직결시킵니다. 북경에 다시 직결시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요동, 고성, 지금은 이제 영평부로 고구려 태조가 요동성을 차지하자 한나라는 이곳으로 이제 요동성을 옮겼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군량비를 비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장수들한테 지난번에 패전한 것은 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전쟁을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군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졌지 전쟁을 못해서 진 게 아니다 라는 조서를 내리고 장수들에게 직책을 돌려준 뒤에 고구려 침공을 준비를 했다. 그는 요동을 평정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평양을 기습한 것이 전년도의 실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조서로는 각 장수들의 출전 경로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정했으나 실제로는 오열호를 먼저 함락한 뒤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하나하나씩 평정하면서 평양까지 이제 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수나라는 전쟁에서 대패한 탓에 국고도 비고 군인도 없고 국부도 고갈되고 민심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반란을 꾸미는 이들이 있었는데 무향요동 양사가는 노래가 많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그 말은 요동으로 가지 말라 헛되이 죽으리라
그런 이제 말이죠. 그런 노래가 이제 나돌았습니다. 수양제는 위에 개의치 않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군량을 만들고 장성들을 강제 징집해서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키지 몇 개월 만에 수양제는 군대를 요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장군 우문술 이경등에게 고구려 구원군이 이동하는 길을 차단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의영군 장수들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직접 통솔한 수양제는 오열월 포위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성주의 이름은 역사책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략과 용기가 대단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안의 장병들도 거의 다 숱한 전쟁을 경험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수양제는 높은 누각을 세우고 긴 사다리를 대는 한편 땅굴을 파고 토산을 쌓는 등 공성기술을 있는 대로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주도 체계적으로 응전했기 때문에 대치한 지 수십일 만에 수나라 병사들이 허다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안시성 싸움이 그대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시성을 쳐부술 방법이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산을 쌓아서 거기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산을 쌓았다는 얘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수양제는 높은 누각을 세고 긴 사다리를 대는 한편 땅굴을 파고 토산을 쌓는 등 공성기술을 인대로 했다. 그래서 이 토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밑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안시성 전투 싸움에서 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열홀 싸움이 바로 안시성 전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또 나중에 보면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나긴 합니다. 이때 수나라 외부 상수 양인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별이 왔다. 수양제는 군사물자, 병장기, 공성기구 등을 다 포기하고 이경의 은밀히 장수들을 모아 신속히 철군을 단행했다. 이 사실이 열흘 성주에게 발각됐다. 이로 인해 수나라 군대 후미가 고구려 군대 습격을 받아서 거의 다 사망을 했다. 이게 그때 저희들 SBS에서 드라마 특별 기획한 데 보면은 이제 양영감이 바로 나온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양감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지 못하고 뒤에 포위해서 서쪽으로 도망해서 자살을 해서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양제는 양영강의 이제 반란을 토벌을 합니다. 국력의 피폐와 인변의 이제 원한은 이미 극도에 달해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도 수양제는 패전의 치욕을 씻고자 국내의 병력과 군마를 재소집해서 해원진 지금의 요하의 서쪽 연안에 있는 도시에 이제 당도합니다. 이미 두 차례 패배를 경험한 장병들 중에서는 또다시 가면 죽는 줄 알고 도망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방 중에서 징집에 또 불응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수양제는 이번에도 싸우기 힘들겠다는 것을 깨닫고 중지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중국 전체의 우선거리가 되며 반란을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다. 그래서 아무 핑계라도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 반역자 곡사정의 송환을 유일한 조건으로 고구려의 화친을 제의했다. 곡사정은 양영감 당파로 고구려에 투항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구려에 투항한 사람을 이제 풀어줘라. 그러면 추진을 하겠다. 이제 그는 이제 명분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고구려의 국로는 둘로 갈라졌다. 갑하는 남방의 신라 백제를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겸손한 의사와 경솔한 애법으로 화친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중국에 대해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전쟁을 초래했으니 앞으로 정책을 바꾸어 수나라와 화친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얼파는 신라와 백제는 산천이 흠해서 방어하기는 쉬워도 공격하기는 힘들며 인민들도 강구해서 좀처럼 굴복하지 않지만 중국 대륙은 이와 달리 평원과 광야가 많아 군대를 움직이기 좋고 인민들도 전쟁을 무서워해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독려한다면서 장수 태왕의 서수 남진 정책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이 정책을 버려서 북진을 해서 중국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얼파 주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파는 남방에 대해서는 견제만 하고 정예병을 뽑아 수나라를 친다면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성공하기 쉬울 것이다. 성공한 뒤에 인민을 따돌거리고 인재를 채용한다면 전 중국을 통일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갑은 고군무 일파였고 많은 호족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을은 을지문덕 파였습니다. 일부 무장들은 이에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두 파의 세력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영양대왕은 을파의 주장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호족 공화제였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갑파의 의견을 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양제가 곡사정에 송환을 조건으로 화친을 제의하자 나라 안에서 갑파에 동조하는 사람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련한 망명객인 곡사정의 송환을 수락한 고구려는 국서를 받던 사신을 수양제 진영에 보냈습니다. 이에 분노한 어떤 장사는 회내를 몸속에 품고 수행을 가장해서 사신을 뒤로 따라갔습니다. 그는 수양제의 가슴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이것으로 화친을 깨뜨리지 못하고 곡사정의 송원을 막지도 못했지만 수양제의 혼을 빼고 고구려의 기계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화살을 맞고 돌아간 수양제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분노도 심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한층 홀로서러워지자 수양제는 몇 년 못 가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나라도 멸망하고 납니다. 수나라가 614년에 제3차 고구려 침공을 실패한 뒤에 617년에 태원유수 이연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연은 처음에는 수양제의 손자인 양유를 황제를 옹립하고 수양제를 태상황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618년에 수양제가 척근이 우물하복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자 이연은 왕위의 형식을 빌려서 당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 끝난 줄 알 때만 뒤에 남아있네요. 예. 이 전쟁을 설명하는 기회에 안전복 선생은 영량왕이 살수 전투 승리의 여세를 몰아 수양제의 아버지 시해를 벌주지 못하고 을지문덕과 같은 장군들을 내세워 수나라를 합병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동사강목을 지은 안정복 선생이 그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양제가 아버지를 시해했다는 얘기는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수나라 궁중비사에 속한 것이다. 당시에 고구려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해상잠록에는 이 전쟁 뒤에 을지문덕 일파가 중국 정부를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도 선생은 이것을 동사강목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비사의 설을 정사에 실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사인 삼국사기, 동국통감 등은 사대주의에 입각한 기록이다. 이런 책들은 중국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오로지 중국 측의 기록만 인용을 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비사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나라와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의 그 전쟁 과정은 제가 이 표로 우리 인터넷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가 산해관, 임류관이죠. 여기 임류관을 산해관이 있는 만리장성 처음 기점
북경 바로 앞에 있는 이 임류관을 점령했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598년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3차 614년까지 이렇게 전쟁 일어난 주요 지역, 전투 지역 이런 것을 정리를 한 걸 참고를 했고요. 이게 뭐 살수 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처부수는 살수 대첩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나라와의 이제 전쟁은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1편 고구려와 당의 전쟁입니다. 요 분량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제36편에서는 이제 영계소문이 이제 혁명을 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